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한 주 건강하셨습니까? 요즘 날씨는 폭염 아니면 장마, 아주 건강 챙기기가 아주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정말 집값 폭락이 올까? 오는 걸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저에게 늘 부동산 로드맵을 명확하게 그려주시는 분입니다.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곽 대표님 댁은 거기 평균 온도가 좀 낮죠? 시원하죠, 그래도? 그렇죠. 산이 많으니까. 산이 많으니까. 예. 집값 폭락이 오는 걸까? 요즘 뭐 그 매체들 그 부동산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뭐 정말 뚜렷하게 나뉘고 점점 프레임이 이제 폭락 쪽으로 더 힘이 실리는 심리적인 위축을 더 가져오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박 대표님 보시는 어떻게 보시고 오늘 주제 이렇게 잡은 거죠? 한 6월 말경부터 이 폭락론이 굉장히 득세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예. 폭락론을 또 뒷받침해 줄 만큼 막 그 거래된 가격이 몇 억씩 떨어져서 그렇죠. 거래된 가격들이 신고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뭐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지만은 상반기 거래량이 정말 역대급으로 침체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현재 상반기 거래 보면은 서울 아파트가 상반기 평균이 월간 한 1,400건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뭐 상반기 평균 이렇게 내면은 그래도 월간 평균이 한 뭐 8,000건에서 10,000건 이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 뭐 한 6분의 1 토막에서 한 8분의 1 토막 이 정도 난 거고요. 경기도도 월간 평균 거래 건수가 한 뭐 5,000건 정도니까 경기도도 예년 평균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줄어 있는 겁니다. 네. 3분의 1이 준 게 아니고 3분의 2가 준 거죠. 그러니까 3분의 2가 준 거죠. 그렇죠. 그렇게 줄어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뭐 특정한 한 달이 아니고 뭐 상반기 평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굉장히 크게 줄은 거예요. 극심한 진짜 거래 절벽이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제는 실제 뭐 투자자가 없을 뿐만이 아니고 실수요 자체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꼭 팔아야 되실 분들 뭐 서울로 따지면은 글쎄요 월간 평균 한 3,4천 채 정도는 반드시 팔아야 될 분들일 거예요. 이런 분들이 못 파는 거예요. 못 파는 분들이 뭐 제가 볼 때는 한 3분 중에 2분 정도는 아무리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폭감했기 때문에 우리 2006년도 거래 통계를 낸 이후에 이렇게 거래가 안 된 적은 없거든요. 가장 거래가 적었다는 2012년이나 13년도에도 월간 평균으로는 한 3,500채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도 절반 이하로 또 떨어져 있는 아주 역사상 최저의 거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거래량 뭐 통계도 그렇지만은 또 요즘에 매물량이 이사철이 점점 이제 성수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매 매물, 뭐 전세 매물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월세 매물은 감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이제 6월 말 이후 보면은 빠른 속도로 전세든 월세든 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가격
아주 저가 거래가 극소수이긴 하지만은 저가 거래가 일어나는 금매만 거래되잖아요. 금매조차도 지금 못 파는 상황에다가 거래량도 폭감했고 또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집값이 폭락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건데 예, 예. 과거에 집값이 폭락했던 경험을 한번 비춰보면 집값이 폭락하기 위한 조건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제 경제 위기가 온다면은 폭락할 수 있는데 현재 경제 위기라고 볼 수는 없죠. 예. 경제 위기가 뭐 앞으로 올지는 모르지만은 아직은 온 거는 아니니까 현재 폭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경제 위기가 언젠가는 오겠지만 결국은 그거를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각자 이제 잘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은 좀 너무나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그냥 위기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게 큰 거지 다들 이렇게 위기가 올 거라고 느끼고 있을 때는 잘 위기가 안 왔거든요. 예, 예. 그거를 이제 그 뭐 각국 정부라든가 뭐 연준 같은 중앙은행들이 다시 위기 국면으로 가면은 또 방향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된 위기는 잘 안 오기 때문에 지금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뭐 수급 상황도 현재로서는 뭐 내년 내후년 시간이 갈수록 입주량이 줄어들고 또 현재도 뭐 작년 이후에 거의 주택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든 뭐 다세대든 최근에 보면 오피스텔조차도 분양 물량이 급감하고 있거든요. 뭐 뿐만 아니고 지금 또 분양가 상승 요인도 많이 안고 있어요. 뭐 땅값도 많이 뛰었고 뭐 아시다시피 원자재가 많이 뛰니까 건축비도 많이 뛰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나라들도 지금 뭐 주요 선진국들도 지금 금리 인상기이다 보니까 매매가는 소폭 빠지고 있어요. 뭐 큰 폭은 아니지만은 뭐 미국이든 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 보면은 이민 많이 들어오는 나라들이죠. 이런 데들 가격이 좀 빠지고는 있는데 우리 통계로는 통계 수치로는 우리는 현재 거의 이제 보합 수준 정도인데 뭐 호주, 캐나다 뭐 이런 데들은 한 올해 상반기에 그래도 한 2에서 3% 정도는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현재 그 정도 빠지는 게 아니고 뭐 0.1, 0.1 전후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하락폭이 이제 전주 대비 뭐 이렇게 따졌을 전주 대비 때 이렇게 근데 올 상반기 전체 통계를 보면은 또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6월 이후에 약간 빠지는 국면인데 그것도 뭐 0.0 몇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통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현재는 제가 볼 때 뭐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이제 이런 금리 인상이라는 환경이 시장에 의해서 적응돼 가는 과정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폭락론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가계 부채가 GDP 대비한 가계 부채가 너무 많다 뭐 그래서 뭐 한 1,800조 원, 그러니까 GDP의 100%가 넘는다, 뭐 103%인가 4%인가 뭐 이 정도 된다고 또 증가 속도도 빠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조금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있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 없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고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 전세 대출의 양이 뭐 1금융권만 따지면은 140조 원 정도 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따지면은 뭐 200조 원이 훨씬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세 대출 이런 것들이 다 가계 부채로 잡히고 있고 또 하나는 다른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이 주택 임대차 시장을 이제 정부와 기업이 주로 책임지고 임대차 시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임대 비율도 우리보다 높고 우리가 한 10%라면 선진국들은 20% 전후니까 또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임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속된 말로 너무 빡세다 보니까 그걸 못 해요. 뉴스테이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가계가 현재 주택 임대차 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가계 부채를 늘리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말하자면 원래는 기업이 부채를 지고 거기서 이제 월세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자를 갖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 우리는 가계에서 담보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이제 세를 놓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임대차 시장에 주택 담보 대출이 많이 개입돼 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것도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뭐 추산한다면 한 300~400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현재 GDP 대비한 가계 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게 높다고 볼 수가 없는 특수한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계가 임대차 시장을 책임지고 있고 전세 대출이 계속 그동안 월간 한 1조씩 계속 증가해오는 환경이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금리 인상, 특히 시장 금리의 인상이 이 가계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 이제 전세 대출도 되도록 갚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전세 대출을 만약에 임차인이 갚으면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은 집주인이 결국은 그 나가는 세입자한테 빚을 내서 만들어서 줘야죠. 대출을 갚아줘야 되잖아요. 예. 보증금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이러니까 전세 시장이 이런 거에 취약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또 기업이 현재 만약에 이런 주택 임대 시장을 책임지고 있다면은 현재 기업이 힘들 텐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 가계가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가계가 힘든. 근데 이거는 조정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하자면 시장이 이제 전세에서 월세화로 진행이 되는 과정의 진통이라고 봐야 되고 이제 또 말하자면 우리가 모든 게 아파트 중심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고가 전세도 많고 했는데 이런 고가 전세들이 지금 저가 전세로 다시 다 내려앉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대출이 안 되니까. 그걸 제가 비유하자면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아파트가 만약에 자갈이라면 다세대나 다가구나 오피스텔 같은 건 모래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그동안은 자갈이 주였다면은 이제 대출이 높아진 금리가 높아진 환경이다 보니까 다 쪼개는 거예요. 잘게 쪼개서 월세로 가고 저가로 가고 하면서 이제 모래가 자갈에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 모래가 자갈에다 모래를 부으면은 다 빠져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차곡차곡 쌓이는 과정일 뿐이고 이게 계속 되지는 않을 거다. 근데 워낙 지금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 경제 위기가 온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실제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위기가 오려면은 우선 그 기업발로 와야 되는데 기업이 부도가 나야 되거든요. 뭐 좀 큰 기업들은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이제 자영업, 소상공인, 뭐 중소기업 이런 데들은 굉장히 현재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경제 3주체가 잘 대응하지 못하면은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지금 마치 위기가 오라고 고사를 지내는 듯한 분위기 막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저희가 뭐 제가 곽 대표님 말씀 끝에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박근혜 정부 때 14년과 15년도에 우리 가계부채 총액이 1,000조 넘었다 난리가 났었어요. 나라가 뭐 당장 부도 날 것처럼. 한 7년이 지나면서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그 부채 증가, 지금 우리 아까 말씀하신 전세 포함 전부 다 포함이지 않습니까? 그게 늘어나는 게 그렇게 큰일 날 일인지 일단 그게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고요. 두 번째, 그때도 얘기했던 걸 또 지금 얼마 전에 찍은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부채 중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부채 같은 경우에는 부채 중에서 상당히 양호한 부채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도의 위험이나 망가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부채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자영업들 생활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게 14년, 15년 얘기했고,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기업들이야, 우리나라 기업들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수출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이니 그런 대비를 해놨겠지만, 이 코로나다 뭐다 이렇게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 그냥 무분별한 창업의 열풍, 창업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힘들고, 그런 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하나 덧붙이면은 현재 이런 가계 부채가 큰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가계 대출에 대한 연체율을 보면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한 0.1%, 전체 가계 신용으로 보면 한 0.3% 정도 되거든요. 현재 미국, 뭐 영국 이런 주요 선진국들은 3%대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연체율이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취약하다고 볼 수 없고, 그동안 또 이제 정부에서도 이게 가계부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워낙 이 가계가 주택 임대 시장을 책임지는 구조이다 보니까, 또 전세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거였고, 그걸 포함해서 통계에 넣다 보니까 실제로는 얼마 증가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산 증가 속도에 비해서 전세대출 등을 뺀 증가 속도를 보면 얼마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잘못 알고 엄청나게 증가했으니까 무조건 눌러야 된다는 이 착각,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적응하는데,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조정이 돼야 건강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거는, 지금 뭐 공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뭐 앞으로가 저는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보이고, 지금 막 폭락론이 막 나오고 있는 이 시점이 뭐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상당한 기회로 느껴집니다. 지금 현재가. 그동안 전혀 매물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던 곳들조차도 지금 매물이 전혀 없었는데 한두 개씩 나오는 데들이 있어요. 이런 데들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투자자들은 꼼짝 못해요. 주택 투자자들은 꼼짝을 못하니까요. 자,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거 실태 조사를 한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통 다주택자 투자, 뭐 점 하나를 찍은 단어지만 그거 말고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 1주택자들은 평균 거주 연속이 10.8년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곳에 집을 사면 10년은 갖고 있는다는 얘기거든요. 10년 뒤에 집값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하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곽 대표님이 늘 하셨던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수급만으로, 수요와 공급만으로 미래 가치를 예측 가능한 자산은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또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일 먼저 금융시장이 거의 폭망했지요. 그거는 수급을 따질 수 없는 시장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수급만으로 미래의 시장 가치를 따질 수 있는 시장은 부동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곽찬석 대표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개념의 수단은 부동산이 효용 가치가 가장 크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을 맺고 싶습니다. 곽 대표님은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한두 번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그 주식시장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 몇 분이 미국에서 그 롱텀 매니지먼트 상가,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펀딩 회사를 만들어서 주식 투자를 했답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이요. 그분들이 망했죠. 왜 망했냐면 그 대처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이프절로 가서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온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는 것 얘기할 수 있지만,
현상에서 이게 오르냐 떨어지냐를 어떻게 예측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날짜를 누가 알았습니까? 또는 아르헨티나와 미국의 이런 극심한 가뭄이어서 식량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할 때 누가 예측이나 했습니까? 그런 거를 다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제 예측은 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들 혹자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하여튼 곽창석 대표님하고 저는 부동산에 집중해서 우리 곽창석 대표님의 오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해서 또는 제가 만났던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전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좋은 부동산 정보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